안녕하세요. 저는 46살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기적이라는 건 어쩌다 한번 아주 드물게 몇천만 명 중 한 명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요. 기적이라는 것은 죽을 위기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일 수도 있고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것처럼 어떠한 인물 그 자체가 기적일 수 있지요. 그리고 누구든 인생에 한 번씩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기적이 그렇게 흔한 줄 아냐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기적은 형태가 다양하고 크나 작으나 일어나며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허황된 환상 속에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일을 실제로 겪었기에 결코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어렸던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거동도 불편하시고 매일 아파하셨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변변찮은 치료도 못한 채 어머니는 매일 앓으셨죠. 어린 나이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아프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누워 계셨던 어머니셨지만 제가 등교할 때나 잠들기 전마다 조심스레 안아주는 손길과 따스한 품은 제게 아주 큰 사랑으로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자전거로 돌며 신문지를 돌렸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서늘하고도 어둑한 그 하늘은 마치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아련하게 적시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고 스스로가 청승맞기도 했죠.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월마다 받는 돈을 어머니께 드릴 때만큼 기쁜 날은 없었기에 부지런히 신문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첫 등교날이 되었어요. 반 배정을 받고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갔습니다. 1학년 8반, 8반, 8... 저기 있다! 드르륵, 교실 앞 문을 열자 아직 추운 겨울에도 코끝에 봄내음이 도는 듯 했습니다. 바로 저와 눈이 마주친 한 소녀 때문이었죠. 크고 동그란 눈에 야무진 입술, 윤기나는 생머리를 가진 그녀는 갑자기 문을 벌컥 열어버린 제 탓에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이내 제게 싱긋 웃어주며 친구와 수다를 떨더군요. 그렇게 같은 반이 된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요. 혜진이는 똑똑했고 성격도 구김없이 밝아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마치 그녀 주위에는 꽃이 피어있는 듯 했어요. 너무나도 빛나는 사람이었죠. 저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칙칙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혜진이는 제게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 정훈아? 정훈아 뭐해? 정훈아 이따가 운동장에 나가야 한대. 정훈아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대.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챙기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한참 골똘히 생각하던 중에 그녀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정훈아. 그러자 그녀는 턱을 괜 채로 살포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처음 깨달았죠. 그리고 제 감정을 그제서야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단순한 동경이 아닌 사랑이라는 걸요.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만난 혜진이는 제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우린 사춘기 커플이 되었고 나이는 어리지만 서로를 위해주며 예쁜 사랑을 하였습니다. 혜진이는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저만 바라보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고 내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다는 걸 알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의 몸이 되어주기도 했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혜진이를 엄마는 무척이나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신 거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건 제가 군대에 가서도 그 긴 시간 동안 딴 생각 안 하고 저를 착실하게 기다려준 세상에 하나뿐인 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전 혜진이가 매일 기도를 해준 덕분에 무사히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전역도 했으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내 뜻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의욕만으로는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혜진이는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대기업에 취업해 자취까지 하며 잘 다니고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첫 기업 면접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저를 합격시켜주지 않았어요. 전부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죠. 혹은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술없이는 버티지 못했어요. 나라고 이런 얼굴이 되고 싶은 줄 알아? 집 천장에 대고 분풀이를 해도 갈수록 깊어지는 절망감에 눈물만 나왔죠. 술에 찌들어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뭔가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이리저리 눈을 굴렸죠. 정은아. 어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져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119를 불렀고 곧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어머니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고는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간경화였습니다. 원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의 간이 류마티스 관절염 약 복용으로 인해 더 손상되어 간경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약과 간경화 약은 동시에 병행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먹거나 시기적으로 번갈아가며 먹어야 하죠. 현재는 간경화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간경화 약을 먼저 드셔야 해요. 하지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엔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도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어머니를 지켜주겠노라 다짐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여지껏 뭘 했는지. 연락을 받고 온 혜진이는 어머니의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혜진이가 걱정하자 어머니는 아까는 조금 아팠는데 이젠 괜찮아졌어. 집에 가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앞으로 길어도 아들, 엄마 괜찮으니까 집에 가자. 왜? 치료받자. 나 아직 엄마랑 더 있고 싶어. 치료받자. 부탁이야, 제발. 혜진이는 어머니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어머니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받는 게 얼마나 큰 돈이 드는 줄 아니? 어차피 얼마 안 가 쳐버릴 목숨이라면 그 돈 아끼는 게 나아. 정은아, 혜진아, 괜찮아. 엄마, 나 돈 모은 거 많아. 진짜야. 나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엄청 탄 거 알아? 그거 나 다 저축해놨어. 진짜로. 그니까 입원해서 치료받자. 저와 혜진이의 계속된 애원에 어머니는 결국 입원하셨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장학금 얘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란 한 푼도 없었죠. 급하게 주변 지인이나 은행 등을 떠돌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결국 제3금융권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훈아, 나랑 얘기 좀 해. 혜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곤 척 봐도 꽤 많은 액수의 돈이 들었을 봉투를 제게 건넸죠. 이거 내가 여태 모은 돈이랑 우리 엄마가 조금 보태준 돈인데 이거 병원비로 쓰자. 뭐? 네가 여태 모은 걸 내가 다 가져다 쓰라고? 안 돼. 정훈아, 어차피 나 너랑 결혼할 거야. 그때 쓰나 지금 쓰나 다 내 가족 될 사람들한테 쓰는 건데 무슨 차이야? 내 말 듣고 이거 병원비를 써. 혜진이 덕분에 어머니의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혜진이와 함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와 혼인신고를 한 뒤 혜진이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정말 기뻐하며 눈물을 보이셨죠. 어머니의 환한 웃음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어머니는 6개월 뒤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른 뒤 혜진이는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맡았지만 외벌이를 하는 혜진이를 위해 저 또한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굴과 손이 이래서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 취직을 못하면 내가 사장을 하면 되잖아. 그렇게 저는 치킨집 창업을 위해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이번에야말로 혜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급한 대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고 빚이 생겼어요. 하지만 치킨만 잘 만들어 팔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치킨집을 차릴 자리까지 알아보고 집에 와 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내가 돈 벌어다 줄게. 넌 고생 말고 푹 쉬어. 혜진이는 기뻐하며 뭐야? 정훈이 일 구했어? 대단하다. 축하해. 아니, 내가 사장이 될 거야. 치킨집 차리려고 돈 받아왔어. 부동산 가서 자리도 미리 알아보고 왔어. 기대에 찬 제 말과 반대로 혜진이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뭐? 그런 걸 혼자서 결정했어? 왜 그래? 우리들이 잘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큰 일을 어떻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 이미 돈을 빌려버리고.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혜진이의 말에 기분이 확 상해졌어요. 전 혜진이를 위해 이러는 건데 막상 혜진이는 기뻐하기는커녕 저를 구박했죠.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제 말에 혜진이는 한숨을 쉬며 아니, 정훈아, 그래도 이런 건 나한테 미리 말해줄 수 있었잖아. 같이 준비하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았잖아. 그 돈은 다시 그대로 돌려주고 이자도 얼른 갚자. 그래, 내일 네 말대로 돈 돌려주고 이자도 갚을게. 됐어? 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러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지? 아, 너는 아주 돈 많은 집에서 곱게 자라서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인이 뭐니 자기한테 얘기는 했네 안 했네 이러지. 내가 그렇게 우습냐? 그래, 나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너는 부모님이랑 여행 다니고 비싸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배고픈 건 허다였고 신문 배달하면서 지냈어. 네가 날 알기나 해? 넌 위선자야. 그렇게 날 위하는 척해도 결국엔 내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난 안 속아.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곱게 자란 공주님은 나 같은 천민의 입장을 알려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겠어? 애초에 우리는 신분이 다른데.
제 말에 혜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하자, 이혼.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죠. 저는 혜진이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방황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술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을 술만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일어나 보니 공원 벤치 위에 누워 있었죠. 술을 살 돈이 없어질 때가 됐는데 몸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살 곳이 필요하다는 것과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생각났죠. 근처 편의점 ATM에서 잔액 조회를 했습니다. 잔액 2,31,455원? 이게 무슨 일이지? 아직 술이 덜 깼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잔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모았을 리가 없기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통장 정리 버튼을 눌러 누가 보낸 돈인지, 아니라면 혹시나 오류로 잘못 보내진 돈은 아닐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통장 정리 후 찍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혜진?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이혼 후 며칠 후더군요. 마지막까지 저를 챙겨주는 이 여자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이렇게 모진 말을 뱉어 상처를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바보야, 나 줄 돈으로 네가 더 잘 살아야지. 통장에 적힌 이름 석자를 어루만지다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심한 놈, 네가 이럴 때야?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화를 내곤 곧바로 월세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리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게 됐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고 열심히 살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출석 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반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고 어느 날 업무관리 소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질에 겁을 먹은 저는 쭈뼛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장님은 얼어있는 절 보고 웃으며 혼내려고 부른 거 아니야.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지. 예? 사실은 정훈 씨 일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좋고 덩치도 크고 아주 딱이더라고. 뭐가 딱이라는 건가요? 내가 아는 친구가 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총괄직으로.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 네? 총괄이요? 되게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해도 되나요? 정훈 씨가 잘 해낼 것 같아서 내가 믿고 추천하는 거야. 그래서 해볼래 말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니 제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운 좋게도 저를 눈여겨봐 주신 소장님이 아주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인력사무소에서 총괄직을 맡게 됐습니다. 주 업무는 여러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일감들을 검토 후 승낙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었죠. 전보다 급여도 훨씬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몸도 힘들지 않았고 일도 적응하니 괜찮았어요. 밤마다 근육통에 시달릴 일이 없게 되니 웃음이 절로 나왔죠. 원래 저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이렇게 되니 소장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2년 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어쩐 일이세요? 사실은 내 딸내가 너무 아파. 병원비를 대야 하는데 이전에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겼어. 그래서 신용불량자라 어디서 대출도 해주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8천만 원만, 딱 8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네? 8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데. 정훈 씨 여기서 일하게 해주고 우리 여태 알고 지낸 게 몇 해야? 횟수로 벌써 12년이야.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부탁하네. 내가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다음 주에 입금될 거야. 내가 다음 주까지는 꼭 갚으러 올게. 예, 알았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은인인 소장님을 거절할 수가 없었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8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갚으러 오겠다던 소장님은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머지않아 여기저기서 소장님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돈을 빌리고 도망을 가셨다는 얘기가요. 저는 생계가 어려워져 당장 월세도 못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쫓겨났고 어슬렁거리며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눈이 부신 게 마치 그날 같았죠. 혜진이가 제게 몰래 2천만 원을 입금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날이요. 내가 그럼 그렇지. 한심한 놈은 끝까지 한심한가 보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슈퍼에서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곤 공원 벤치에 누워 과거의 그 시절처럼 잠을 청했죠. 얼마나 잤을까. 벌써 하늘은 어둑했고 쌀쌀해졌습니다. 추워. 몇 시야? 핸드폰을 보니 밤 11시. 복권 발표났겠다. 당첨번호를 검색하고 제 복권과 맞춰보았습니다. 어라? 놀라 소리를 지를 뻔한 제 입을 막고 천천히 번호를 맞추어 보니 아무리 봐도 이건 1등이었어요. 몇 번을 다시 해봐도 1등 당첨이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나? 이게 무슨 일이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했어요. 조용히 복권을 신발 안쪽 깔창 밑에 넣고 신발끈을 아주 꽉 조여맸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무도 없이 불 꺼진 인력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공원보다는 여기가 안전하겠지. 내일 당첨금 수령하러 가야지. 다음날 평소처럼 아저씨들이 아닌 한 여자가 인력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했고 많이 고생한 듯한 손이었죠. 저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죠. 1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아! 내내 시선을 발끝으로만 내렸던 그녀는 커진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혜진아, 네가 왜 여기에... 어쩌다가 온 거야? 너 회사 잘 다니고 있었잖아. 제가 걱정스레 묻자 혜진이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훈이 너랑 이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뭐? 혜진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 했습니다. 혜진이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혜진이는 쓰러졌다고 했어요. 혜진이가 병상에 누워있을 동안 혜진이의 친척들은 혜진이의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가로채 도망을 가버렸죠. 혜진이가 태어나니 남은 건 부모님의 사진뿐이었다더군요. 이 과정에서 혜진이는 회사를 길게 쉬게 됐는데 당시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혜진이만 빠지게 됐고 그 탓에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을 겪은 팀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혜진이를 따돌렸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혜진 씨 어디 있어요? 당장 이리 오세요.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손해가 얼마나 난 줄 알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설명해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진행한 업무는 아직 없을 텐데요. 지금 발뺌하는 거야? 여기 이혜진 담당이라고 적혀 있잖아. 장난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혜진이가 영문도 모른 채 해고 통보를 받자 어디선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꼴 좋다. 혜진이를 싫어하던 직원들이 누명을 씌운 거지요. 그렇게 혜진이는 회사를 나와 새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사가 아닌 해고의 낙인이 찍히자 기업에서는 혜진이를 합격시키지 않았고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카페나 빵집 등에서도 써주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합니다. 식당 설거지, 모텔 청소, 손세차, 서빙, 방문 판매 사원 등 혜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목이 메어왔어요. 괜히 나라는 존재가 혜진이의 인생을 단단히 꼬아놓은 것 같았죠. 그렇게 빛나고 예쁘던 혜진이는 이제 삶에 지쳐 더 이상 발버둥칠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눈물을 재빨리 훔치고 혜진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자 자리에 앉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진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훈아, 오늘 밤에 시간 좀 내줄래? 내가 다시 여기로 올게. 할 얘기가 있어. 이 말을 남기고는 혜진이는 급하게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혜진이 생각에 복권은 모두 잊어버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온통 그녀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밤 9시쯤 됐을까 혜진이가 서둘러 뛰어들어왔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혜진아, 숨 좀 돌려. 자, 물 마셔. 혜진이는 물도 마다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훈아, 사실은 어머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게 있어. 무거워 보이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너와 결혼 사실을 알리고 나서 어머니가 나한테 몰래 주신 돈이야. 너 있는 자리에서 주면 절대 안 받으려고 할 거라면서 너 몰래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살림 장만할 때나 생활비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어. 그 당시에 장례식이나 회사 일로 너무 정신이 없었고 얼마 안가 이혼도 하게 돼서 미처 생각 못했어. 그 안에 유서도 있는 것 같았는데 정훈이 네가 먼저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뒀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10원짜리부터 만원짜리까지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저는 유서를 열어보았습니다. 정훈아, 엄마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슬퍼하지는 않았으면 해. 그래서 우리 정훈이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어. 기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이것저것 일하며 모은 돈이기는 하다만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구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엄마가 고운 한복이고 결혼식장에서 손잡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어릴 때부터 신문 매달 다니며 교과서도 준비물도 다 정훈이 네가 벌어서 샀었지. 멋진 옷을 몇 벌을 사 입어도 될 돈인데 학용품만 딱 사고 그 위에 남은 돈은 전부 엄마에게 줬던 거 기억나니? 그때부터 모아놓은 돈이야. 너 대학 간 후에는 엄마가 조금씩 모았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빠를 닮았는지 여자 보는 눈은 아주 좋아서는 혜진이라는 좋은 아이 만나서 잘 지낼 것 같아 엄마는 안심이야. 우리 아들 얼굴이고 손이고 어디를 다쳐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는 정훈이 너의 엄마라서 정말 행복했어. 정말 기뻤어. 다음 생에는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아빠랑 같이 정훈이 손잡고 많이 놀러도 다닐게. 우리 아들, 사랑해.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언제나 자랑스럽고 소중한 내 아들, 언제나 사랑한다. 유서를 읽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고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춥던 겨울날 눈물을 흘리며 오씨 아주머니 집에서 돈을 빌려오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져 더 이상 찢길 수 없을 만큼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았죠. 엄마! 검은색 봉투와 유서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에게 정말 고마웠죠. 본인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언제 만날지 모를, 어쩌면 평생 다신 볼 일이 없을 저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지켜준 혜진이가 대단했습니다. 혜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겠죠. 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혜진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끊임없이 저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죠. 언제든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절망감에 허우적거리며 한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도, 어머니의 비보에 힘겨워할 때도 모두 그녀가 옆에 있었죠. 저는 얼마 전 혜진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수령한 당첨금은 혜진이와 어떻게 쓸지 상의하고 있어요. 해를 돌고 돌아 12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옛날의 저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해요. 스스로의 힘듦에 빠져 주변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겹고 지쳐 방전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내 삶의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죠. 얼마든지 힘들어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두 눈과 귀를 막고 혼자서 힘들어하는 당신을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